흔들리지 흔들리지. 놔두면 되냐. 다 뽑아 오셨는 거. 읍내 나가시고 또 밑에 오셨. 이거 다시 쌩해야 되는데. 네, 껐다 다시 하면 돼요. 껐다 다시 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누르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은 저 먼 전라도 영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천리쯤 되는 데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좀 졸리고 이래가지고 성의껏 잘 못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텍스트 중심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소수서원에서 선비 정신과 뭐 풍류문화인가 뭐 그런 거 테마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한 질문자까지 합치면 12명이 참여했는데, 제가 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그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제 유학을 이야기할 때 성리 이야기 어쩌고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다산 이야기 한다든가, 이런 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강의할 마음이 없어지니까 제 스스로 저를 이겨내지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성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강아지한테 종을 땡 쳐가지고 밥 주면, 그 계속 강아지 종 땡땡 쳐가 밥 주면 나중에 강아지를 밥은 안 주고 종만 쳐도 침 흘린다는 거. 그걸 이제 똥개 훈련이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그건 이제 환경의 조작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어떠한 철학이 있을 때 그 철학이 파생된 배경이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송나라 때 승리학이 나왔는데, 송나라 때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이라는 금나라, 그리고 몽골, 이런 나라에 시달려 가지고 나라의 존립이 어려울 때니까 자기 나라를 어떤 그 훈련을 시켜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성리학 텍스트로는 대학가 중용을 일단 들어야 되는데, 한국 학자들은 대학가 중용은 이야기하지를 않고 무슨 뭐 이기 이원론이니 어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그게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손톱은 개의 발톱하고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사람의 사람을 말할 때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기가 약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버려야 되겠어. 자, 그래서 대학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수신을 하는 목적이 평천하에 있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아주 좀 이상한 얘기인데, 천자 한 사람을 위한 학문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자한테 봉사하는 그런 철학인데,
그러면 그건 일종의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철학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수신제가라는 개념 모든 게 훈련을 시켜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둘째는 중용이라는 책이 우리가 얘기는 그 정년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한 200년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2세기 말에 죽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한나라 말이죠. 한나라 말이니까 그 이전까지 있었던 학문이 종합되는데 중국의 철학이 실제로 예라 그러면 이제 의례하고 주례하고 얘기 그리고 또 삼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책이라 그러면 춘추 공량전, 춘추 공량전, 춘추 자전 이런 책들은 실제로는 공자 이전에 춘추가 있었다, 공자가 썼다라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실제 책이 나온 거는 공자가 죽고 한 300년 뒤에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 같은 거는 그보다 훨씬 후대에 그러니까 기원 2세기니까 공자하고 거리가 600년에서 700년 가까이 6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던 시대에는 제국이 된 한나라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학문에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에 봉사하는 학문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일 수가 없죠. 이런 학문은 어떠냐 하면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선언을 착 하죠. 뭐 천명지위성 탁 이래가지고 천명을 성이라 한다. 천명이 왜 하필이면 성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안 하고 거기에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내 말이 맞으니까 니는 딴소리하고 대꾸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영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마침 이제 고려대학교 현재 교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종교학과 교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마타도르든가 뭐 마타도르든가 그런데 이 스페인에 투어를 할 때 이 원래 소가 막 이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막 푹푹 찔러 가지고 피도 흐르게 하고 소의 힘을 다 빼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칼로 착 찔러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최종적으로 찌르는 사람 그게 뭐 마타도르든가 뭐 그런데 저는 이 유학을 왜 하느냐. 첫째 사마천 걔 죽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자 주의 죽여버려야 돼. 그 다음에 예술 이 새끼 확실히 죽여야 돼. 예술을 죽이기 위해서는 플라톤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죽여버리지 않으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없다. 동북아에서는 가짜부터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바로 투를 죽이는 마타도르가 됐다. 그런데 뭐 이 투는 사실 죄가 없는데 조금 전에만 했던 사마천주의, 플라톤, 예수 이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건 꼭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나름대로 박정희하고는 좀 다른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아이간에 이게 그냥 이유 없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선비풍류에서 제가 좀 그들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강의할 때도 막 혼자 튀어버렸고 나중에 가기도 싫었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기 싫습니다 이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 주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가봤자 뭐 개밥에 물콩인데 안 돼갑니까 이랬더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해버리더라고. 그럼 우리가 개밥입니까 이래버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개밥에 불콩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콩을 요구하지 개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겸손함이 어떻고 이야기하다가 논어에는 겸손함이라는 말을 겸자는 아예 없고 손자를 가지고 겸손함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한 5번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자는 겸손하라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태계하고 율곡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곡이 저쪽에 강릉이 자기 집인데, 서울에서 대관령 넘어가 강릉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 안 가고 안동까지 와가지고 다시 그 강릉으로 갔어요. 안동에 태계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말을 타고 가건 가마를 타고 가건 걸어가건 간에 엄청난 시간에 걸려 가지고 안동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율곡이 태계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사실 그 당시에 율곡은 조선에서 뭐 과거급제를 9번 장원급제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는 최고 잘한다는 것으로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태계 선생이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율곡이라고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 같은 영준한 젊은이가 이 안동에 산골짜기 사는 내 같은 놈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도 하지만 그대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인데, 내 스스로 훌륭한 인물로 남에게 보였으니까 이 얼마나 허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고, 논어식으로 이야기하면 논어는 공자가 자기 자신에게 송사를 건다. 자송. 말씀 언변에 공자 붙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을 공격한다. 뭐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허물을 찾아가 자기의 허물을 공격한다. 자기의 악을 공격한다. 공기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겸손함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니까 거기 교수들이 내가 대단히 겸손하지 못하게 보였는지 은근히 그래. 보세요, 태계가 겸손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박을 해주면 이야기가 좀 곤란해져. 사람 말을 너무 따지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사실은 태계의 그 말을 공기악이라는 것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고 자기의 악을 공격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태계는 그걸 찾고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태계를 몰라 사람들이. 하고 논어에 보면 바로 공기악, 자송한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뭐 겸손하라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겸손하다는 거 이런 거는 일종의 출세하기 위해서 겸손하죠. 들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제가 출세할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겸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나중에 제가 뭐 출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불러서 비서실장 자리를 준다든가 무슨 문공부 장관 자리를 주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연봉이 좀 두둑하게 나오는 자리에 앉을 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자기들한테 겸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니들은 자서 교수하면서 밥이나 먹지 뭐 하는 놈들이냐.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는 놈 아니냐. 내가 니들하고 뭐 상관할 건 뭐였냐. 그런 생각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빗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싫고 저는 제 철학을 한다. 두고 보자. 이제 뭐 BTS가 노래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나는 철학으로 이마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요, 이제 음악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알았는데 그건 조금 따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그림이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림이 왜 제일 많았느냐? 이 나라에서 이제 그 국가의 화원을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뽑고 나머지 한 10배수 정도 공부를 시키고 9명이 이제 불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죠. 그럼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왜? 산골에 추수가 끝나가지고 뭐 시골에 풍성할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뭐 쌀말 같은 거 보따리 사주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1년 먹을 양식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유명한 집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 성시하는 게를 들면 우리 아까 강황선생, 수원 강황선생, 그 진주강씨. 진주강씨 그 집안이 종갓집이 있으면 종갓집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하나 그려달라 그러면 호랑이를 하나 쭉 그려주면 종갓집에 작은 집에서 이 그림 언제 끝나느냐 자네 이래가지고 물어가지고 며칠 달 끝납니까? 그럼 우리 집에 오게 이러면 또 그 집에 또 호랑이 한 마리 그립니다.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똑같은 종갓집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지. 종갓집에는 호랑이 그렸는데 나는 용을 그리겠다거나 나는 코끼리 그리겠다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화는 그 백성이 그린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린 건데 그림이 다 똑같은 걸 한 개씩 다 가지는 거죠. 집안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그러면 그 사람 그림 다 끝날 때 좀 가가지고 이제 그 영광에서 이제 강씨 다음으로 또 유명한 집안이죠. 집안에서 또 부릅니다. 자네 그 언제쯤 다 끝나는 거야? 여기 지금 한 20집 그려줬는데 한 열흘 걸립니다. 열흘 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또 그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뭐 그 특징에 따라 닭도 그려주고 호랑이도 그려주고 뭐 까치도 그려주고 담배 피는 호랑이도 그려주고 쫙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그림을 조선 사람들은 액자에 만들어가 넣고 이게 아니라 벽지로 그냥 발라버려요. 그럼 벽지를 발라버리면 원래 벽지 내내 또 벽지 그 위에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렇게 그림이 하나의 생활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 뭐 성당처럼 이게 아니라 집집마다 우리는 벽지를 다 바르고 고구려 벽화와 같이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벽지 바르던 풍습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민자 중에 벽지 바르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때는 그림 벽지가 아니고 이와 같은 벽지인데 그래서 집집마다 막 그림이 끝도 없을 많은 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은 세계에서 그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데 우리는 미나다 그래가지고 자꾸 우습게 봤는데 그걸 하나도 없애지 말아야 됐는데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거 서양적인 것은 위대하고 조선적인 것은 시시하다 이래가지고 그거 엿장수한테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나를 이만큼 안고 가가지고 11개 받아가지고 다 줘버린 거. 그 좋은 위대한 그림들이 어디로 가버렸냐. 제지공장에 폐지로 다 들어가 버렸었는데 이 엄청난 비극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나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 미나를 구할 때는 우리나라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떠나고 난 후에 흐름한 폐가를 한 10,000원 주고 이제 70년대에 사가지고 이 집 팔아라 이러면 집 사가 뭐하냐 간다 무조건 팔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서 딱 하고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벽에다가 물을 발라가 빗자루가 싹싹 쓸어내리면 안에 미나가 딱 나오죠. 그러면 막 대박이죠 이제. 이럴 정도로 많은데 사실 그림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은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고 어떤 건 없다.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서 경제력이라든가 화상의 장난에 의해서 그림값이 올라가죠. 고의 그림 한 폭이 3,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김홍도는 3,000억 달러 그래도 나중에 팔리는 때가 오죠. BTS가 음악에서 최고가 되죠. 한국에는 화가의 최고가 다는 김홍도였다. 그 사람의 호랑이 그림은 이거는 뭐 거의 나노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보면 그게 뭐 그림인지 그 여자 얼굴이 눈둔병 걸린 같이 눈썹도 없고 예쁘게 어둡고 아무 맛 없어 걔. 뭐 퉁퉁방울이 비슷하게 그래요. 중성. 뭐 이상해 얘는. 그런데 그게 뭐 잘 그렸다 그러고 이 사람들도 확인하는 거 보면 그 다빈치가 풀을 하나 그려놨는데 풀 굵기도 굉장히 굵어.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로 그리지 않으면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갖출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애들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김원도의 호랑이 그림 수염 같은 거는요, 이거는 신기가 들리지 않으면 흉내 못 내요 사실. 이게 선이 한번 딱 지나가면 그 먹물 같은 게 팍 번지는 순간에 이게 엉망 다 돼버리죠. 근데 안에 그 호랑이 안에 있는 그 색깔하고 밖에 있는 색깔하고 다르면서 차이가 나게 짝짝짝짝 그래야 그만큼 야 그거 저는 뭐 다른 거는 예술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그 정밀성 그런 걸로 따지면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림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지 모르죠. 뭐 미국에 있는 우주선 한 대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소설이 이미 우리는 18세기에 소설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설의 소비자가 이미 있었다. 그리고 그림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있었다. 전 세계에 궁중화가를 제외하고 민간인에 의해서 전문적인 뭐 요즘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그 화가가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전라도는 아주 이상해 가지고 그 전라도가 무슨 서울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과 완판본 이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완판본 그거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나왔을 텐데 완주 전주에서 판본을 만들어 가지고 완판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춘향 연려춘향 수절가를 전주에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저 국가에서 자기의 지배계층을 선전하기 위해서 연려춘향 수절가를 만든 게 아니라 인민들이 많이 사니까 누군가 자기가 나무 하나 산에 가가 배워가지고 3년 동안 말려가지고 절이고 그 다음에 톱으로 캐가지고 글자 새겨가지고 팔았다 이거죠. 그런 나라였다. 이게 지금 한국인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다른 나라는 돌아다니고 그런 나라 있는지 한번 봐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고 세계에서 징기스칸보다 땅을 더 차지했다 그러는데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1920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영문학과가 처음 생겼다.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냐. 우리는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르다. 문학에서는 우리는 전혀 다르다. 생산하는 작가가 있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 계층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여성들이 소설을 좋아하니까 여성의 구미에 맞는 대야 소설 뭐 그렇게 요즘 저 소설 제일 긴 사람이 박경리의 토지 아닙니까? 19편인가 나갔는데 그때 대야 소설은 300편까지 나갔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문학 활동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1940년에 한국에서 100만 장이 팔린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 당시에 각색하지도 않는 그 거기가 19세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 연려춘향 수절가의 일부인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게 100만 장이 팔렸다. 그와 같은 음악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BTS는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나왔어요. 우리의 음악적 역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BTS가 나왔고
한국의 드라마는 3개를 지금 쓸고 있잖아요. 그것도 18세기에 전주에서 연려춘향 수절과 완판본을 찍을 정도였다. 이걸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소수서원이나 태계서원이나 무슨 다른데 어디 서원에 가가지고 거기 나물에 이래 판에다가 그 서원에 그 동네 사람들이 글자 새겨놨는 거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또 여기 소수서원에 내가 전번에는 한 10년 전인가는 그 소수서원 원장 부원장하고 저하고 좀 개인적 안면이 좀 있어서 잔소리 되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글자를요 편하게 새겨놨는 거 그게 이제 남한테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탁 찍어갖고 그거 나무판 탁 갖다 놓고 이거다 이라고 하냐 아무 의미가 없어. 글자 여기 조그만하게 새겨놓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게 21자쯤 새겼는데 그러니까 쫙 이렇게 15줄 같으면 300자 이상 들어가는 그 작은 글자를 새기고 하고 이 글자가 오식이 되거나 글자를 잘못 새기면 그 글자 새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고을 현감을 때려줬어요. 그만큼 그 글씨 그 출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게 도대체 이 영주나 안동 같은 데서 어떻게 그런 게 있었는가? 그러면 이거는 뭐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태계 선생 자기 혼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뭐 어비도 한 350명을 됐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전주에는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업자본에 의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 그게 장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드라마가 겨울연가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렸어. 그러니까 K-팝 이전에 우리가 한류가 먼저 들어간 게 이제 이 드라마죠. 드라마. 난 이 드라마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드라마 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유튜브 때문에 겨울연가 처음 봤습니다. 뭐 주몽도 본 적이 없고 뭐 그 다음에 뭐 별에서 온 그대든가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페루 뭐 에콰도르 멕시코 캐나다 뭐 프랑스 뭐 이집트 이란 뭐 인도네시아 전 세계 뭐 러시아까지 다 쓸어 가지고 있대. 전부 다 그 작품을 다 이야기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뭐 드라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통이 우리한테 200년 전에 있었다 이거죠. 이걸 이제 모르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다. 한국적인 거는 엽전, 시시에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갔거나 일본에 공부 좀 했는 아이들. 내가 알고 보니까 공부했는 건 이렇게 예쁘네. 한문 아는 것도 하나도 없대. 저쪽에 기미 독립선언문 최남선이 그 자석 시금방 져가지고 밥맛 떨어진 새끼 해에게서 소년에게 지가 그게 뭐 18살 때인가 16살 때 썼잖아요. 해가 누굽니까? 일본 천황이죠. 일본 천황이 너 소년에게 때려라 부순다 무너뜨린다 뭐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그 조선의 거 다 때려 부수겠다 이 말이죠. 그게 그걸 국어 교과서에 실어요. 병신 같은 놈들. 대학교 국문과 교수 애들 머리 굉장히 나빠요. 그걸 어떻게 실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 한문 실력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쥐뿔도 없어. 나중에 책 다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적인 것은 일단 무조건 밟아버리라. 밟아버려야 내가 잘났다 이거죠. 최남선이는 한국적인 거 다 밟아버리고 지가 잘났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배운 신한자, 다시 말해 일본어죠. 그것 가지고 개미 독립선언문 썼는데 아직도 그거 우리가 읽고 있어요. 교과서 빨리 없애버려요. 그거. 우리는 일본 놈 니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자주민이고 자유인이다. 대한 독립선언한다. 여기 있으면 다 죽인다. 이러면 끝이죠. 뭐 그따위가 있어요. 뭐 5등은 자예 조선에 웃기는 자식 그거 아니다. 하여간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선비라는 게 과연 뭐냐, 풍류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점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틀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는데, 논어에는요, 우리가 선비가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선배라는 당나라 때 무슨 과거에 급제한 아이들끼리 자기 선비를 선배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해를 그 말로 이야기, 논어에는 선진 후진으로 나오는데 언어의 또 선진 후진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언어의 선진이 선배라는 뜻이 아니고, 언어의 선진은 무슨 뜻이냐면 애스러운 사람, 애스러운 군자, 그러니까 고인, 제가 말하면 애꽂아서 고인을 그냥 선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또 없습니다. 그러고 언어에 나오는 것은 일단 왕은 천자를 뜻하고, 그 다음에 공이 공우백자남인데 일단 공을 킹으로 볼 경우에 킹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가 선비사자니까 그러냐 하면 이게 사는 관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선비의 의미는 어느 쪽이냐 하면 군자를 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가난하더라도 도를 찾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벼슬을 주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 바로 그게 선비인데, 그 선비는 군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비가 군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선비를 어느 정도까지 군자로 잡아야 되느냐? 언어 전체를 가만히 보면 일단 공자는 인민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인문이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인민군이라 그러니까 당신 빨개야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인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글자를 지들이 먼저 써버렸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남한 한국인민민주주의 무슨 이런 말을 못 해가지고 인민을 피해가야 돼 버렸어. 이거 먼저 쓰는 사람이 이제 이겨버려가지고. 그러고 인민이라는 이 말 속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라든가 이런 개념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써서 안 되는 게, 백성은 성이 100가지 성이라는 뜻인데, 성이 100가지가 될 때까지는 먼 후대로 내려오니까 또 백성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죠. 그러고 일단 성을 가진, 지금은 우리가 다 성이 있지만 조선 때만 해도 다 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이라 그래버리면 일단 중산층 이상 아니면 귀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도 또 못 쓰죠. 가장 확실한 말은 인민이죠. 근데 또 인민을 가지고 중국에 아주 좀 조기빈이든가 그 이상한 사람이 이는 귀족이고 미는 좀 하층민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민자는 각 골문에 이 백성민자를 했을 때 요 앞에 요게 사람 눈인데 눈에다가 칼을 쫙 꼽아놨는 그게 백성민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 때는 백성한테 눈에다가 칼을 꼽아가지고 꼼짝 못하겠다 이래가 민자다 이러는데, 그게 별로 나는 그게 각골문 때문에 그래 봐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자가 백성민자를 눈에다가 칼 꼽은 노예라는 의미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고 공자가 살던 시대에 노비 또는 노예가 있었느냐? 서양 학자들은 그때는 없었다고 봐요. 노비라고 지칭하거나 노예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노예 사회는 아니었다. 어떤 극단적으로 한 5% 가까이를 노예 또는 노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회는 노비 사회, 노예 사회가 아니다. 그럼 그냥 인민은 공자가 3대의 도를 깨치고 있는 자기의 스승으로 여겼던 그냥 인민이다. 그러니까 그건 인민. 그럼 그게 조금 확대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 이 모든 사람을 인민이라고 할 때 인민이 바로 선비다 이거죠. 그럼 유권자는 요즘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으니까 여성도 선비다. 하고 왜 당신은 자꾸 남자 여자 차별하느냐. 그나 이제 여성도 선비라 그래버리죠. 이게 뭐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말을 자꾸 사용하면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라든가 뭐 박사님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뭐 군인한테 뭐 장군님이라든가 이런 말은 다 계급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 과시형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만 그냥 온전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이 말은 선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공자 시대는 바로 이런 거였다. 그리고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공자는 원어에 가만히 읽어보면 공자가 초상집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공자가 BTS다 내가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지나친 말이 아니라 공자는 스스로 그 검은고를 타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음악에 관해서 많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공자가 썼는 책 뭐 춘추다인데 이건 완전히 맹자가 한 거짓말이고, 하고 시경 이것도 거짓말이고 서경도 거짓말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경과 서경은 공자가 죽고 난 후에 300년 뒤에 누가 정리해 놨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정리하고는 공자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 되겠죠. 실제로 책은 공자 죽고 300년 뒤에 나온 책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공자가 바로 잡은 것은 유일하게 음악을 자기가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공자야말로 베토벤을 독일의 공자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거꾸로 뭐 유명한 사람 베토벤이라는데 또 말 버릇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음악가는 바로 공자였다. 그리고 뭐 BTS라든가 뭐 밥 딜란 이런 사람을 싱어송라이터라 이러는데 자기가 뭐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가사도 짓고 이런 사람들인데 공자 역시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음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를 자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언어의 1편이 학이고 2편이 위정이고 3편이 팔일이고 4편이 리인이고 5편이 공야장 6편이 옥야 아닙니까? 7편이 수리 8편이 태배 뭐 이렇게 쭉 나가죠. 나갑니다. 그래 나가는데 이 3편 8일이 예만 딱 모아놨어. 예에 관해서만. 그런데 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제일 첫 부분에 계시제들은 좀 웃기는 게 지들이 8일물을 추는데 지들이 그런 춤을 어떻게 추냐 춤 이야기부터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가면 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흥어시 시에서 인연 도덕적 가치를 일으키고 시작에 쓰고 립대 악에서 선다. 그렇게 악에서 선다 이거죠. 예에서 선다. 이벌에 예에서 선다 이게 도대체 뭐를 선단 말이냐. 그러면 매너 있거나 에티켓이 충만되어 가지고 남한테 실수하지 않으니까 매너가 있으면 예에서 쓸 수 있다. 그거 약간 맞는 말인데 공자가 그 말을 약간 부정해 버리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예운이라 하지만 옥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하는데 그게 옥백, 옥이라든가 비단옥, 그러니까 의식,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악운, 음악이다 하는데 종고, 종이나 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예와 악의 진정한 의미는 세리모니, 이 바로 이식이라든가 무슨 뭐 관현악단 이런 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얘는 이념이다, 가치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람 관계를 괜히 아주 약삭빠르게 남한테 좋은 말만 색색하고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가 간 빼줄 듯이 늘 해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고 해가지고 매너 있는 놈. 예를 들어서 저 법륜스님 같은 놈,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놈, 요런 놈 되죠. 그러고 요새 뭐 인기 있는 놈 저쪽에 저 보수 정권에 인기 있는 유승민이 같은 놈. 유승민이 그만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절대로 실수 안 해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한데 걔 홍발